안녕하세요. 조초영입니다. 1월 11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화 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질서와 자유의 나라 독일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질서라는 말과 자유란 말이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어떻게 보면 반대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독일을 어떻게 보느냐, 뭐 전체주의 국가로도 이 나치 시대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현대에는 자유가 넘쳐 흐르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율배반적인 단어인 질서와 자유의 나라라고 한번 부제를 달아봤어요. 오늘 강의는요. 먼저 역사와 정치를 살펴본 뒤에 이 독일의 국기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썰이 많죠.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리와 기후, 다음으로 이 독일은 축제 문화가 또 아주 발달된 국가이기도 합니다. 뭐 이건 서유럽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한데요. 각 지방마다 이 전통을 살려서 이 축제 문화가 발달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독일의 축제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옥토버 페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맥주 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이 맥주의 나라 독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각 지방마다 맥주가 다 달라요. 뭐 브랜드 이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는 그 중에서도 이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그 밖에도 지방마다 이 독특한 맥주들이 있어요. 다음으로 이 독일은 또 축구의 나라이기도 하죠. 요 근래에는 우리나라한테 많이 지고 있긴 한데, 한때는 뭐 전차군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감히 넘보지도 못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뭐 한 80, 뭐 2002년 서울 월드컵 때또 그때 우리가 진 거였네요. 결승전에서 아마 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먼저 독일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독일의 이 축제 산업이 국가 이미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의 국민 스포츠인 이 축구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이체라고 해서 이 독일의 대표적인 이 우리나라 KTX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KTX가 이제 경쟁 입찰로 경쟁을 하는데, 이 프랑스의 떼제베, 그 다음에 독일의 이체으, 그 다음에 일본의 신칸센, 뭐 이렇게 세 가지 철도 회사들이 이제 경쟁을 벌이게 되죠. 그 일본 신칸센은 처음부터 탈락이었고요. 우리나라가 좀 이 열차와 관련해서 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닦았던 것이 이 철도였죠. 이런 기업 때문에 이 신칸센은 이 초창기부터 탈락이었고, 이제 떼제베와 이체가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미테랑 당시 프랑스
이 대통령이 이 외교장관 강화도에서 약탈해 갔던 이 외교장관 문서를 반환하겠다 라는 전제 조건을 걸면서 이 떼제배로 결정이 나게 되죠. 예, 병인양요 이 시기에 외교장관 문서가 약탈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결국은 조선군이 이 프랑스 왜적을 물리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이 독일, 이 프랑스 군대의 이 중간 간부급인 한 중위 정도 되는 사람이 이 프랑스 기자와 이 인터뷰를 한 기사가 이 1860년 당시에 있었더군요. 그걸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이 조선인들이 신장이 아주 크고 덩치가 좋고, 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노략질을 하러 민가로 내려갔더니 이 이스라는 금은보화는 집부라 아무것도 없고 이 나오는 것이라고는 서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문명화를 시키려고 들어갔더니 이미 문명화가 됐던 나라라고 뭐 그렇게 소개하는 이 인터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어요. 예, 뭐 조선군에게 패하다 보니까 뭐 조선인들이 신체가 건강하고 신장이 크고 이 덩치가 좋더라,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서책이 많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선시대사 여러분들 배우신 것 중에 이 강화파라는 게 존재하죠. 이 조선시대 양명학이 청나라로부터 들어오는데, 이 우리나라는 성리학이 이 강하다 보니까 이 양명학은 이 이단 학문으로 이 배척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양명학자들이 이 강화도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양명학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데, 그런 연유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먼저 역사와 정치부터 살펴보는데요. 이 독일 국회의사당의 모습입니다. 독일의 정식 명칭은 이 독일 연방공화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많은 영주 국가로 원래는 분열되어 있다가 지방분권 전통과 각 지방의 고유 문화가 유지되며 발전해 나갔죠. 예, 독일 통일은 1870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수많은 연방국가, 100여 개의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각 지방의 고유 문화가 유지되며 발전할 수 있었죠. 뭐 지방 고유 문화라고 되어 있지만 그야말로 각 나라의 고유 문화가 유지되며 발전되었다고 이해하는 편이 훨씬 더 나으리라 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이러한 역사 전통을 되살려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죠. 이 독일은 대표적인 내각 책임제 연방공화국이고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있고, 이 실질적인 통치를 하는 총리가 있습니다. 수도 베를린에는 약 350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해요. 이 파리, 프랑스에서 제가 파리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파리도 한 400만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일드 프랑스 지역까지 합쳐야 1,000만이 뭐 간신히 되고, 이 베를린도 이 브란덴부르크주 인구까지 합쳐야 사실상 뭐 우리나라 경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한 1,000만이 될까 말까 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지방마다 골고루 인구가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국가이고, 지방정부의 힘도 또 막강하기 때문에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총 인구는 8,130만 명 정도 되고요. 이 게르만족이 전체 인구의 92%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독일의 국기를 보도록 하죠. 독일의 이 국기는 이 독일의 국가색인 흑색, 적색, 금색이 가로 세 줄 같은 비율로 배치된 삼색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서유럽 국가들의 이 국기들이 대부분 삼색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요. 이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처음 국기로 지정한 것이 이 독일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 이 별칭은 연방기라고 합니다. 1848년부터 1850년까지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삼색기를 민주적 통일 독일 국가의 깃발로 제안하게 되죠. 이 1848년에 이제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발발하고요. 곧 이어서 프로이센 이 지역에도 이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독일 국왕이 아유 그 뭐 너희들이 의회가 뭐 있어야 되고 입헌 군주제로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한번 모여서 회의라도 해봐라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고요.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실패하게 돼요. 사실상 이 통일 방식으로 이 통일 방식을 독일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통일과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이 통일 이 두 가지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소독일 주의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국왕을 아련하는데 거기에 입헌군주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게 뭐냐? 아니 진보고 국가의 원수인 나를 끌어내려서 이 프로이센 시민의 왕으로 만들겠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서 내쳐버리죠. 그렇게 되면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와해되게 되고 이 통일운동은 이제 1870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독일 국기의 적색은 이 한자 동맹을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자 동맹이라고 하면 좀 와닿지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독일 국적기 이름이 루프트한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루프트한자의 그 한자 동맹을 얘기를 합니다. 이 한자 동맹은 사실상 이 독일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벨기에, 네덜란드 도시국가들, 그 심지어는 흑해 너머의 이 러시아까지 이 한자 동맹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해적단이 이 동맹국에
이 선박을 공격하는 경우 이 인근 지역에 있는 군함들이 이 해적을 격파하는, 어떻게 보면 이 군사 동맹, 자유무역 동맹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이것을 유럽연합의 이제 한 사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뭐 그거를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금색과 흑색은 당시 남부 독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오스트리아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요. 한자동맹과 오스트리아 뭐 이렇게를 상징하는 거다라는 입장도 있고요. 이 흑적금의 삼색기는 19세기 초 처음 나타나서 이 1848년 3월 혁명 당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 몰락 이후 성립된 반동적 질서에 대항하는 이 자유주의 운동의 이 상징 깃발로 활용되게 되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이 삼색기에 대한, 독일 삼색기에 대한 가설이 난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심지어는 카를스바트 결의에서 메테르니히에 의해, 이 메테르니히는 오스트리아의 수상이죠. 우리가 보통 비엔나 체제, 빈 체제라고 하는 그 체제를 만든 이 수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람에 의해 추방된 급진 대학생 단체인 이 브루센 샤프트의 색이라는 설도 있고요. 나폴레옹 정복군에게 맞서 저항한 이 대학생 단체였던 리트초프 이 자유군단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뭐 블라블라고요. 그야말로 그냥 여러 설이 난무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흑적금 삼색은 짧은 기간 동안 독일의 국가색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 성립 당시 국기로 재도입되어 대체로 자유주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이 독일의 국기로 지정되게 되죠. 예, 다음으로 지리와 기후를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게 현대 독일의 모습이고요. 이 브란덴부르크주가 이 베를린이 여기 있고요. 사실상 이 독일의 수도인데 동북쪽 이게 치우쳐져 있죠. 뭐 함부르크주라든지 튜링겐주라든지 바이에른주라든지 헤센주라든지 작센주 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독일 축구 리그 이 팀들의 이 경우에 이 대부분 지방주의 이름을 따오기 때문에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름 익숙한 지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이 지도를 보면서 어린애 얼굴 같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인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총 면적은 35만 7,021제곱미터로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1.6배 정도 되고요. 유럽에서 7번째, 세계에서는 63번째로 넓은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쪽
국경으로는 폴란드와 체코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고 남쪽으로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그리고 북쪽으로는 북해, 덴마크, 발트해와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차츰 낮아지며 알프스 지대, 중앙구릉 지대, 그리고 북부 독일 평야의 3대 자연구역으로 나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독일의 남쪽에 알프스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남부 지역이 고지대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지형이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북서부 지역은 해양성 기후, 남동부 지역은 대륙성 기후고요. 전반적으로 겨울은 한랭하고 여름은 온화하지만 변덕스러운 날씨가 많습니다. 이 봄이 늦게 시작되고 여름이 짧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7월 평균 기온은 해안 평야에서 16도씨 정도, 그리고 남부 고지대에서 한 17도씨, 그리고 라인 하구에서는 평야지대인 북쪽에 라인 하구에서는 한 19도씨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은 이 라인강이 얼 정도의 혹독한 추위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청명한 날씨는 해안 지역은 4, 5월, 내륙 지역은 6월부터 9월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유럽으로 가시는 경우엔 우리 여름방학 동안에 움직이시는 게 뭐 쾌적하다고 볼 수가 있죠. 6월까지는 샤프트, 케르테라라 불리는 이 추운 날이 종종 급습하고요. 염중 갑자기 비 오는 날이 많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가장 더운 달의 기온이 북부의 경우 17에서 18도씨, 남부의 경우는 25도씨로 이 서늘한 편이고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서늘한 편이고, 1월은 영하 3도에서 2도 정도 이 온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겨울은 우리나라보단 좀 나은 편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뭐 영하 10도 이하로 푹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뭐 동지 무렵 이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 독일 맥주 축제에 해당하는 옥토버 페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1년 내내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속축제와 수학을 기념하는 축제, 또 뛰어난 음악가를 기념하는 음악제, 이 종교적인 축제 등 풍부한 축제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뭐 예를 들어 이 민속축제의 경우 뭐 동지 무렵에 우리나라와 정월대보름이군요. 뭐 비슷한 시기니까 되면 뭐 지불놀이 비슷한 것도 하죠. 뭐 기독교 가톨릭이 이 독일에 퍼지기 전에 여러 이 종교 축제들이 이 민속 축제의 형태로 발전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뛰어난 악성들이 많죠. 뭐 슈베르트, 베토벤, 뭐 기타 등등, 뭐 바그너, 기타 등등 이러한 이
악성들을 기념하는 음악제도 풍부하게 열리고, 이 종교 축제로는 뭐 사육제라든지 부활절 축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축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1800년대 후반부에 이 옥토버 페스트를 열기 위해서 그야말로 호프, 이 술을, 맥주를 이제 행사장으로 옮기는 모습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거는 2019년 이 옥토버 페스트의 포스터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 정오부터 10월 첫 번째 주 일요일까지 미넨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인은 물론 이 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이게 되죠. 이게 원래는 1810년 10월 이 바이에른 공국의 이 초대 왕인 이 빌헬름 1세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제에서 시작됐고요. 원래는 체육제전으로 시작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 전국체전 비슷한 형식의 이 스포츠 축제로 원래는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 1883년부터 미넨의 맥주 회사들이 이 축제를 후원하면서 독일을 대표하는 국민 축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 이 축제 후원자들이 대부분 이 미넨의 맥주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스포츠 제전에서 이 맥주 축제로 바뀌게 되죠. 축제 첫날 시민들이 분장하고 음악가 바그너가 세운 극장에서부터 시내 가도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내 광장에서는 미넨의 6대 맥주 회사가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천막 술집을 열어 분위기를 띄우죠. 미넨 시장이 그의 첫 생산된 맥주를 선보이면서 축제의 개막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후 16일 동안 맥주를 마시고 즐기면서 독일이 자랑하는 맥주 축제가 벌어지게 되죠. 예, 그야말로 독일은 맥주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유럽을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카페나 혹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물을 줄까 아니면 이 포도주나 맥주를 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대하는 사람이. 그러면 맥주나 포도주를 마시는 게 훨씬 싸요. 이 생수값이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이 지방 전통의 이 맥주나 포도주를 마시는 편이 훨씬 더 싸게 먹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수돗물의 경우에는 거기에 석회물질이 섞여 있어요. 뭐 석회물질 한두 달 먹는다고 몸에 이상이 오는 건 아니고요. 한 2, 30년간 꾸준히 2, 30년도 짧다. 4, 50년간 꾸준히 마시는 경우에 뭐 종아리 부분에 뭐 파란색 핏줄이 서는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하지정맥류라고 하던가요?
뭐 그런 이제 질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수돗물 달라고 해도 돼요. 수돗물은 어차피 공짜니까 뭐 마셔도 되는데 또 석회 물질이 들어가 있는 물을 마시는 게 좀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포도주나 이 서유럽 중에서 이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지역은 스페인 뭐 이쪽 지역은 포도주를 달라고 그러는 게 훨씬 싸고 생수값보다 절반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차라리 맥주를 시원하게 한 잔 마시는 것도 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 맥주 브랜드만 해도 엄청나요. 정말 여기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다양한 맥주 브랜드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은 세계 1위의 맥주 소비국이고요. 이 5천 종 이상의 맥주 종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마다 양조장마다 맥주의 맛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도 이 막걸리 같은 경우에 집에서 담가 먹기도 하고 예전에 뭐 저희 때 같은 경우에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 계실 때는 집에서 막걸리도 담가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집집마다 이 막걸리 맛이 다르죠. 그것과 유사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에게 맥주는 술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인 음료에 가깝죠. 뭐 아까 카페 얘기도 레스토랑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길어야 3개월 뭐 이상 체류할 일은 없잖아요. 뭐 그러려면 여권을 받아야 되는데 뭐 그것도 피곤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몇 개월 뭐 길어야 한 달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수돗물을 마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런데 뭐 여하튼 독일인처럼 그야말로 뭐 거기서 생활하고 평생을 살아야지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맥주 자체가 이 일상적인 음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인들은 맥주를 액체빵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사랑하죠. 거의 모든 지역에 맥주 양조장이 있어서 이 각 지방마다 특색을 갖춘 맥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맥주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죠. 가장 일반적으로 마시는 것은 황금색을 띤 필스너고요. 이보다 약간 쓴맛이 덜한 엑스포트, 그리고 달콤하고 색이 진한 흑맥주인 알트와 이 밝은색의 쾌시 등이 뭐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독일 맥주는요, 이 순수성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1516년 빌렐름 4세는 독일 순수법을 제정해서 맥주 양조를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죠. 예, 1516년에 독일 순수법이 제정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 이전 시기에는 뭐 이 소위 말해서 마실 수도 없는 맥주를 그리고 불순물이 들어간 맥주를 마구잡이로 돈을 벌기 위해서 팔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빌헬름 4세가 이 독일 순수법을 제정해서 이 맥주 양조를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면서 이 독일 맥주가 유명해지게 됩니다. 맥주에
혹, 엿기름, 이스트, 보리와 같은 순수 자연 원료 4가지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죠. 예, 빌헬름 4세의 모습이고요. 또 독일 순수법의 내용입니다. 맥주의 순수한 맛을 유지하고 여러 재료가 섞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해 놓으라고 앞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식음료로 사용하는 맥주에 해로운 성분이 첨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도 적혀 있고요. 이 법은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 사육제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가두행렬의 모습입니다. 분장을 하고 있죠. 어휴, 무섭게 생겼네요. 이 부활절 40일 전부터 고기를 먹지 않는 사순절 기간이 있다고 해요. 가톨릭에서는. 이 사순절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기를 못 먹는 시기에 앞서는 시기에 이 고기도 술도 실컷 먹고 마셔두지 않은 잔치가 바로 사육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순절 일주 전부터 이 축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게 되죠. 장미의 월요일 거리에 성대한 가장행렬이 이어지고요. 밤새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축제의 마지막 날인 제2의 수요일이 되면요, 그야말로 거짓말처럼 온 나라가 조용한 일상으로 되돌아가 버리죠. 예, 이 독일은 축구의 나라이기도 하죠. 축구는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이 독일 축구협회는 약 2만 5천여 개의 산하단체를 가지고 있고요. 회원 수만도 600만 명. 이 독일 최대의 스포츠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독일 같은 경우에 축구가 상당히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식으로 하면 각 동마다라는 표현보다는 아파트 단지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실감이 나겠네요. 같은 동네에도 아주 여러 개의 천연 잔디 구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구를 즐기는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천연 잔디군장을 인조 잔디구장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요새 기술이 워낙 좋아서 그러한 이 구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그러다 보면 축구가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일상생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1900년 독일 축구협회가 설립이 되는데요. 4년 후에는 FIFA 정식 회원국으로 자리 잡고요. 이 20세기 초에는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선수가 뛰는 이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FC 살케 이 공사와 같은 축구 명문 클럽들이 잇따라 창단하게 됩니다. 독일 축구는 국민 스포츠가 되죠. 예, 사실은 이 축구와 관련해서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이 독일과 연합군 사이에 뭐라고 할까요?
이 휴전이, 크리스마스 휴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은 군 주위부 쪽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라고 막 강요를 하는데, 총을 쏘라고 이 교황이 먼저 이 휴전 제안을 하는데, 그거를 군 지휘부에서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정치인들도 무시해버리고, 지금 전쟁하기 바쁜데 무슨 휴전이냐, 그냥 고지가 저긴데 저기만 점령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정서가 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일반 사병들이 자체 휴전을 하게 돼요. 상부에선 교전을 하려는데, 아이고, 이 사병들이 그야말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자체 휴전을 성립시키고, 보면 이 당시의 회고록들을 보면 이 독일군 병사들이 먼저 제안을 해요. 연합군 측에 이제 비무장 상태로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면서 같이 놀자. 아유, 야, 전쟁통이지만, 야,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야, 무슨 총질이냐.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놀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 자체 휴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축구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빙판에서 벌어진 이 크리스마스 휴전 기념 축구 대회, 독일과 이 영국, 프랑스 연합 축구단, 뭐 이렇게 해서 뭐 하고, 또 이 악단도 만들어서 같이 연주회도 하고, 뭐 술도 퍼마시고, 뭐 그런 그야말로 이 참호전이라는 게 뭐 프랑스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참혹한 전쟁이죠. 그냥 90cm 이 딱딱 분리된 이 참호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고 엎드려 있고, 뭐 옆에서 전우들은 자꾸 쓰러져 나가고, 뭐 돌격 앞으로 하면 태반이 다 죽고, 뭐 그런 참혹한 이 전쟁에서 그야말로 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하기도 하죠. 그래요. 갑자기 연상이 돼서 뭐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축구의 인기는 잠시 주춤하게 되는데요. 전후에 다시 높아지게 됩니다. 등록된 축구 선수 수만도 1919년에 15만 명에서 1932년에는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죠. 예, 축구 선수 숫자가 100만 명이네요. 그야말로 100만 대군이 예, 이 엄청난 열기임을 알 수가 있죠. 요새 독일 나치 체제를 연구하는 친구들이, 동료 학자들이 독일 1930년대 이 축구 클럽을 연구하는 친구들이 있더군요. 뭐 처음에는 무슨 뭐 역사를 하는데 무슨 축구 클럽이나 연구하고 있냐, 이왕이면 뭐 다른 걸 해야지, 뭐 클럽 축구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논문 발표한 내용들을 보니까 그게 거리가 되더군요. 그 정도로 아주 이 축구 열기가 심했고, 나치즘이 이 축구 클럽을 통해서 어떻게 선전을 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서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축구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독일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이 역할도 하게 되죠.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고요. 지금까지 단 4번을, 지금까지 단 4번이 아니고 저번 어디 월드컵에서도 또 떨어졌던데요. 한 5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16강 진출을 이루게 되죠. 독일이 뭐 우리나라한테 져서 16강 진출이 저번 대회에서 좌절됐던 기억도 나네요. 이 독일 축구 대표팀은 전차 군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는 뛰어난 조직력과 팀워크, 그리고 빈틈없는 수비력과 힘있는 경기를 펼치는 이 강력한 독일 축구의 특징 때문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프로축구 리그인 분데스리가는 이 1963년 16개의 클럽으로 시작하게 되죠. 예, 분데스리가 하니까 차범근 선수가 기억이 나죠. 여러분들은 분데스리가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생각이 날까요? 뭐 그렇긴 한데 여하튼 그때 그 차범근 감독 지금 감독은 아닌가요? 여하튼 그 양반이 정말 잘 싸웠던 그런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이 독일의 음식 문화의 특징은요, 실용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실용성 때문인지 조리 과정이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종류는 다양하죠. 예로부터 지방색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뭐 지방색이라는 표현보다는 국가색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1870년 독일 통일 이전에는 100여 개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죠. 예. 이러한 특성은 음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지방마다 즐기는 음식은 물론 먹는 법과 요리법이 각각 달라서 독일의 대표적인 음식인 소시지와 맥주도 지방마다 맛의 차이가 뚜렷하죠. 이 동부 지역은 강한 향신료를 사용하고요. 이 바닷가를 접한 북부 지역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영향으로 청어와 같은 생선 요리가 발달되어 있고요. 이 라인강 유역의 서부 지역은 양념이 강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남부 지역은 소시지와 맥주, 감자를 이용한 요리가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일식 요리에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뭐 소시지를 독일어로는 부어스트라고 하죠. 이 소시지와 햄이 발달되어 있고요. 음식점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다양하고 뛰어난 이 정통 소시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재료로는요, 이 돼지고기 외에도 소의 간, 혀 등을 쓰고요. 야채와 카레를 첨가해 색다른 맛을 내고 크기도 이 어른 팔뚝만한 것에서부터 새끼손가락만큼 가는 것까지 이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육류를 이 소시지 형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소시지 종류만도 1500여 가지에 달한다고 보시면 되죠. 예, 블록버스터의 모습인데 이게 뭐 독일이나 이게 부댕이라고 해서 프랑스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순대 맛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순대라고 믿으면서 먹는 친구들도 있죠. 예, 블라부어스트의 모습이고요.
예, 이건 부댕입니다. 아까 블러버스트와 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독일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이 프랑스에서는 부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양이 순대랑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인들끼리는 야 우리 순대 먹으러 가자 뭐 그러면서 이 먹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블라버스트로 이 돼지고기를 갈아서 모양을 만든 후 구워 판매하고요. 이 비엔나 소시지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훈제시켜 만들어내죠. 이 돼지 그리고 거위 피를 첨가한 블루부어스트 그리고 슈바츠 부어스트 등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바이스 부어스트인데 요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죠. 흰색의 바이스 부어스트는 남부 바바리아 지방의 대표적인 소시지고요. 아주 잘게 다져진 송아지 고기나 돼지고기가 주 재료입니다. 이 서유럽으로 가게 되면 송아지 고기를 아주 좋아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송아지는 먹질 않죠. 이 그거는 먹지 않는데 이 서유럽 사람들은 어린 고기들을 좋아해요. 어린 양고기, 새끼 양고기, 그리고 뭐 어린 망아지, 뭐 이런 고기들을 아주 선호하죠. 뭐 그거는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문화가 비슷하니까 뭐 그런 거긴 한데 여러분들 송아지 고기는 좀 꺼림칙하죠.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가실 땐 그 나라 말로 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어떻게 쓰는지 그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기한 고기도 많이 먹게 되죠. 뭐 망아지, 송아지, 뭐 심지어는 낙타고기까지 아주 다양한 고기를 맛보실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먹자. 글쎄요, 뭐 다른 사람들이 먹으니까 먹어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좀 꺼림칙해지긴 하는데 뭐 여하튼 근데 뭐 해외여행하면서 해외 특산물들 한번 먹어보는 것도 또 재미이기 때문에 뭐 일부러 드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바이스버스트는 매우 부드러워서 굽지 않고 삶아 먹는 것이 특징이죠. 이 베를린 등 도시의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 커리 부어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시지 위에 케첩과 더불어 카레가루를 뿌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에서 소시지를 이 식사로 먹을 때는 감자와 이 자우어 크라우트를 곁들여 먹는 것이 일반적이죠. 예, 이게 자우어 크라우트도 사실은 양배추를 썰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식초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뭐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 김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세계 곳곳에 뭐 어디든 가면 김치가 다 있지만 과거에는 김치를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랬을 때 이 자우 크라우트 양배추로 만든 이거를 김치 대용으로 먹었던 기억도 나네요. 예, 커리부어스트의 모습이고요. 이 커리부어스트와 같이 간식으로 먹는 경우는 단순하게 소시지만 먹거나 포메스, 즉 감자튀김을 같이 곁들여 먹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시지 자체의 맛과 질감을 즐기는 편이죠. 요새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책에 이런 표현이 포메스, 즉 감자튀김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그 유래를 얘기한 책이 있어서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원래는 우리나라에 또 있는 빙어 축제 비슷하게 소위 말해서 이 얼음 낚시로 그 어종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 빙어 낚시라고 하죠. 빙어를 하는데 이게 얼음이 얼지 않아 이 기후 온난화 때문인지 이 얼음이 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제를 열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고을의 시장이 이 아이디어로 그 생선과 비슷하게 생긴 이 감자를 그 생선과 비슷하게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이제 그것을 튀겨서 이제 내놓게 돼요. 이제 빙어 대신 이거 감자튀김. 그렇게 해서 이 감자튀김이 만들어졌다는 그게 벨기에였던 것 같은데요. 그랬던 대목이 있어서 재미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졸리겠군요. 제가 뭐 재밌지 않을까요? 하고 소개하면 제가 말이 좀 느린 편이라서 졸린다고 얘기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재밌게 하는 친구들은 정말 재밌게 하던데 저는 그런 재주는 못하고 나왔네요. 일반적으로 소시지 자체의 맛과 질감을 즐기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우어크라우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게 생긴 게 사실은 뭐 김치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이게 양배추로 만들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김치 대용으로 김치가 없었을 때 먹게 되죠. 예, 부어스트의 자우크라우트와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느끼하지가 않겠죠. 이 자우크라우트는 신맛의 양배추라는 뜻이고요. 이 새콤달콤한 피클과 유사한 맛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를 썰어서 이 소금에 절인 양배추에 화이트 와인과 식초 등을 혼합해서 이 발효시킨 전통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고기류의 주 요리가 나올 때 자우크라우트가 같이 곁들여져 나오는 경우가 많죠. 예, 햄버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햄버거 이미지를 구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게 별로 없더군요. 대부분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밖에 가지고 올 수가 밖에 없었어요. 햄버거는 함부르크에서 소시지를 빵 사이에 끼워 먹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햄버거란 이름으로 유명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슈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슈바인은 돼지를 뜻하죠. 독일어로 돼지를 의미합니다. 지리적으로 유럽 내륙에 위치한 독일은 해산물보다는 육류 위주로 음식이 발달돼 있고요.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는 가장 사랑받는 육류 중 하나죠. 이 슈바인 학세, 아이스바인이 가장 유명한 돼지고기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슈바인 학세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아이스바인의 모습입니다. 이 슈바인 학세는 미넨을 비롯한 남부지방의 요리고요. 돼지의 다리, 정강이 부위를 그릴에 구워
기름기를 빼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쫄깃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잘못 요리를 하면 상당히 딱딱해져요. 상당히 그 딱딱한 거를 먹게 되면 아니 뭐 이빨이 얼얼해질 정도로 좀 그렇죠. 이 아이스바이는 브란덴부르크주 그리고 이 베를린 등 독일 북동부 지방의 음식으로 이 돼지 족발 부위를 오래도록 삶아 부드럽게 만든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겉껍질이 굉장히 연합니다. 두 요리를 먹을 때는 대개 자우어크라우트와 이 감자를 곁들여 먹게 되죠. 예, 굴리바인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음료수처럼 생겼죠. 그런데 연기가 나는 걸로 봐서는 따뜻한 것 같아요. 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무렵에 먹는 이 음료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와인을 데워서 마시는 독일의 대표적 겨울 음료가 글리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이 따뜻한 글리바인을 판매하고 있죠. 이 베이스를 이루는 레드와인에 계피, 정량, 오렌지 등을 넣어 끓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독일인들은 면역력 증진과 감기 예방에도 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 추운 날씨에 잘 어울리는 음료로 여기고 있고 우리가 뭐 드링크류 마시는 뭐 쌍화탕 뭐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프랑크푸르트의 모습이에요. 이 독일의 현대식 건물들이 일부 지역에 있죠. 그거는 1차, 2차 세계대전 동안 폭격으로 인해서 도시가 그야말로 폐허로 변환한 경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뭐 나중에 이제 파리를 이제 여행을 같이 할 텐데요. 거기에도 라데팡스 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은 폭염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폐허가 돼 버렸죠. 그 아파트 빌라 지역이 그야말로 이, 이 연합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폐허가 돼 버려서 거기에는 신식 빌딩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이 프랑크푸르트도 이 대표적인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군수물자 생산 기지였기 때문에 이 연합군 쪽에서 엄청난 폭격을 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뭐 전쟁이 끝났을 무렵에는 이 남아있는 뭐 제대로 된 건축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맞을 정도로 엄청난 폭격을 받게 되고 그런 지역은 이제 현대식 건물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예, 오늘은요 독일의 문화를 살펴보았습니다. 1870년 통일을 이룬 이후 붙여진 명칭이 사실상 독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요, 이 독일이라는 국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뭐 그전에는 뭐 바이에른 사람이야, 난 베를린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난 독일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때문에 독일은 지방색이 강할 수밖에 없고요. 각 지방이 사실상 하나의 국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독일에 가면 다양한 맥주와 부어스트를 맛볼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지방마다 고유의 맥주와 부스트를 즐기면서 여행을 계속하는 것도 지치지 않고 여행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줘서 고맙고요. 내일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역사문화 기행이 아닌 이 특강 형태의 수업을 하도록 하죠.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